심판 결론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로 넘어간 지 석 달 만입니다. 헌재 주변과 도심 곳곳에선 오늘도 탄핵 찬반단체가 집회를 열고 새 대결을 벌였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헌재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통령 측에서 연일 법적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이 과거 8인 판결은 위헌이라고 했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는데 사실인지 따져봅니다. 김정남 피살 후 행적이 묘연했던 김한솔이 유튜브를 통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어머니와 여동생과도 함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김정남 피살 후 가족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와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는 어떤 단체인지, 영상 공개 의도는 뭔지 분석합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30대 여성이 편의점을 다시 찾아가 사장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팔을 그냥 이렇게 3번 연속으로 찌르더라고요. 저 칼을 보니까 저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진짜. 경찰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이 여성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그대로 풀어줬습니다. 단독 취재했습니다. SNS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에게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엔 1억 원을 뜯긴 남성도 있습니다. 흠집난 차량을 공짜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 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에 연루된 차 주인이 800명이 넘는데 차 주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슈퍼푸드로 알려진 아마시드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과다 섭취하거나 오래 노출되면 폐손상이나 골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명의 날, 운명의 시각이 결정됐습니다. 모레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해서 헌법재판에 넘긴 지 92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것인지 계속 유지하게 할 것인지 이틀 뒤에 결론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6번째 재판관 전체 회의, 즉 평의를 열고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포함한 세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고 일시는 모레 오전 11시로 확정됐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 때처럼 선고 이틀 전에 기일이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런 결정 내용을 국회 소추위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통보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인 만큼 그전 8인 재판관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평일인 10일을 선고 기일로 잡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이 시작된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16차례의 변론이 진행됐고 모두 25명의 증인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심판의 시작은 박한철 당시 헌재 소장이 이끌었지만 박 소장의 퇴임으로 최종 결정문을 읽는 건 이정미 권한대행에 몫이 됐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촉발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은 탄핵 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만에 종착지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오늘 선고기일 발표 직전까지 헌재 재판부의 공식 평의는 모두 6차례 진행됐습니다. 최종 결론을 내린 건지 궁금합니다.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박현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오늘 6번째 평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랬을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평의는 평소보다 조금 길게 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판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또 없습니다. 이 선고 날짜를 지정한 지금 시점에서 단언할 수 있는 건 재판관들이 더는 의견을 바꾸지 않을 만큼 판단을 정했다는 점. 따라서 계속 평의를 진행해온 재판관들은 최종 결론을 알고 있을 거란 정도입니다. 표결이라는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평의를 내일 또 할지 안 할지
이걸 보면은 오늘 결론이 나왔는지 여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안 그래도 이 기자들이 브리핑 때 물었는데 이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내일도 평의가 열릴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이 평의가 열린다는 건 아직 종국 결정, 그러니까 완전한 최종 결정을 못 내렸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하는 큰 결론은 정해졌지만 표결까지 마친 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선고를 모레 10시가 아니라 오전 11시로 잡은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때는 오전 10시에 선고를 했는데 이때보다 1시간 뒤로 잡았습니다. 모레 오전 일찍 평결을 할 가능성도 아예 없진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평의를 한 2번 정도 더 열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선고 날짜 시각이 나왔으니까 지금 헌재 분위기가 좀 과거하고는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헌재 바깥은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구호 소리로 온종일 소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경호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헌재 아니든 바뀌든 선고가 나올 때까지는 긴장감이 더 고조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박현석입니다. 네, 모레 선고의 예상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를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선고에 25분 정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배 이상 걸릴 거란 예상도 나옵니다. 임찬종 기자가 분석해드립니다. 2004년 5월 14일 탄핵 심판 사건 재판장은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25분 정도 읽었습니다. 탄핵 결정에 필요한 재판관의 정족 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이번에도 결정문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읽을 예정입니다. 2004년과 마찬가지로 각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판단을 먼저 밝힌 뒤 결정을 내리는 문장, 즉 주문을 읽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고 절차는 2004년보다 훨씬 오래 걸릴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선거법 위반 여부만 주로 따졌던 2004년과 달리 이번에는 소추 사유가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사유에 대해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수 의견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는 점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로 꼽힙니다. 선고 시간만 1시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자신이 충분히 심리를 다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왜 그러한 결론이 나왔는지에서 충분히 이유를 설명할 것으로 예상돼요. 헌재는 2004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선고 절차를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방송 공동중계 카메라 4대를 심판정에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는 모레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뉴스 특보로 편성해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면은 효력은 과연 언제부터 발생할까요? 일단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은 선고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없는 데다가 한 번만 재판하는 단심제입니다. 그래서 선고를 내린 뒤에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헌법재판 실무 지침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인용 결정이 나면은 대통령은 즉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기각되면은 바로 업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김혜민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 탄핵이 결정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곧바로 파면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청와대에서도 당연히 나와야 하지만 아직 전례가 없어 언제까지 나가야 하는지 정해진 시기는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매우 줄어듭니다. 경호 경비를 제외하곤 연간 1억 원 정도의 연금과 비서관이나 운전기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립현충원에도 안장되지 못합니다. 또 대통령은 기소하지 못한다는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의 수사를 더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잃는 순간 일반 자연인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하는 데 있어 하등에 장애가 없습니다. 특검이 성공하지 못했던 대통령 조사나 청와대 압수수색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합니다. 반면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다시 회복하고 업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바로 직무에 복귀한 전례가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도 계속 적용받게 돼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네, 법조팀 정상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선거 날짜가 일단 10일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10일 아니면 13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13일이 아니고 10일인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10일이냐 13일이냐 이 네. 선고 날짜가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이 재판관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정미 권한대행의 퇴임 날짜를 꽉 채운 13일 이 데드라인까지 가지 않고 10일로 정한 것은 이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나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 전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 선거 날짜를 사흘 전에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틀 전에 통보를 한 셈이잖아요. 이건 어떻게 다르다고 봐야 될까요? 이 선거 날짜가 정해지면 양측 당사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틀 전, 사흘 전에 통보를 해주는 건데, 근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전화로 통보를 해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선거 날짜까지 남은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그게 좀 짧으면 좋겠죠. 근데 반면에 이 헌법재판소는 이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바빠집니다. 이 결정문 문구를 계속 다듬어야 하고요. 또 그 결정문에 이 헌법재판관들의 이 사인도 받으러 다녀야 되고요. 또 최종 확인 평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선거 전에 말 그대로 진짜 눈코 틀 새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틀 전에 통보한 적도 전에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박현석 기자가 아까 현장에서 전했습니다마는 내일도 평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고 또 표결을 모레 아침에 발표 전에 할 수도 있고 뭐 이렇다고 합니다마는 날짜가 결정됐다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결정됐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선거 날짜가 정해져도요.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바꾸는 이 재판관들이 간혹 있긴 있는데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이 탄핵 심판은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는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사회에 미치는 이 파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중대한 결심을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몇 달 동안 이런 노력을 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아있는 이 이틀 만에 이 인용과 기각을 뒤바꾸는 건 뭐 좀 안 되겠죠. 그렇겠죠. 결과적으로 인용이다 기각이다 이런 결론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중에 결정문에 나올 때 결정문의 내용이 뭔지도 또 우리가 중요한 워낙 국가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주 당연히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이론적으로는 인용이든 또는 기각이든 이 재판관들의 의견이 한쪽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이 탄핵 심판 이 결론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이 인용과 기각의 이 주문과는 별개로 이 재판관들이 소수 의견, 개별 의견, 보충 의견 이런 것들을 결정문에 이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적시를 해놓으면 이것도 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헌법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8명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 표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어느 재판관이 어떤 입장을 보여서 기각 결론이 나왔는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누가 어떤 의견을 냈는지 모두 결정문에 담게 됩니다. 이게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4년에 발표된 결론은 탄핵 심판 청구가 기각됐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재판관이 어떤 의견을 냈고 인용과 기각이 각각 몇 표였는지는 지금까지도 비밀입니다.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재판관이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당시엔 없었기 때문입니다. 탄핵 심판에 관해서는 평의의 비밀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 하지만 당시 재판관 중에서도 의견 표시 여부는 각자 재량이라며 결정문에 모두의 의견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듬해 법률이 개정됐습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에서 재판관의 소수 의견도 밝히게 된 겁니다. 사안이 워낙 대통령 탄핵 사건이 좀 중대하고 해서 사실은 소수 의견을 밝혀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많았고 그 점에 대한 반성적인 고려에 의해서 이제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따라서 이번 사건에선 재판관 개인의 의견과 그 근거가 결론으로 채택된 법정 의견이냐, 배제된 반대 의견이냐에 상관없이 모두 실명으로 결정문에 담깁니다.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이 무슨 표를 던졌는지가 공개되는 건 재판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결정문에 나타난 일부 재판관의 의견이 탄핵 찬성, 반대 측에 빌미를 줘 후폭풍을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가 잇따라 집회를 열었습니다.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결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김정우 기자입니다. 특검과 검찰, 언론 등을 향해 날선 비난을 쏟아내온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김평우 변호사. 오전 11시쯤 헌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탄핵 심판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관 8인 체제의 탄핵 심판은 무효라는 겁니다. 헌재는 지금 자멸하지 말라. 8인 재판은 원천 무효이다. 8인으로 구성된 헌재는 심리만 할 수 있고 판결은 할 수 없습니다. 탄핵 선고를 이틀 앞두고 도심 곳곳에선 탄핵 찬성과 반대의 구호가 울렸습니다. 탄핵 반대 측은 오전 10시부터 지하철 안국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은 죄가 없다며 탄핵 심판 각하를 외쳤습니다. 탄핵은 반드시 각하돼야 됩니다. 지금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선동 탄핵, 허위 탄핵, 거짓 탄핵, 무효 탄핵이고 이들은 안국역 앞과 헌재 인근에서 오는 토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집회를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탄핵 찬성 측은 광화문 광장에서 예정대로 평일 촛불 집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헌재 재판관 만장일치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재판관들이 이제 자구면 하지 말고 심지어 박근혜 씨가 임명한 재판관들마저도 100% 압도적으로 탄핵을 꼭 인용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촛불 집회 측은 내일부터 오는 토요일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대통령 측 법률 전문가들이 연일 법적 주장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로 헌법재판관과 특검이 법을 어겼다는 건데 이게 맞는 주장인지 오늘 사실은 코너에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우선 김평우 변호사가 낸 신문 광고부터 한번 살펴보죠. 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과거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8인 체제는 위헌이다.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주장이잖아요. 네. 사실입니까? 그 내용이 지금 광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광고에 보면 이 사건 번호까지 적혀 있어서 꽤 그럴듯한데 실제로 결정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없고요. 네. 실제 내용은 재판관이 퇴임했을 경우에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으면 재판관 9명 전원의 견해가 모두 반영될 수 없기 때문에 청구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이런 내용일 뿐이고요. 위헌 결정을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지금 내용을 들어보면은 사실 들리기에 이정미 재판관 얘기가 9명이 판결을 해야 된다. 네네. 이런 얘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전. 네, 물론 뭐 그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런 원론적인 내용이고요. 근데 우리말은 뭐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결정문에 이런 내용이 따라서 나옵니다. 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서는 재판관이 오랫동안 공석이어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이뤄져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거든요. 뒷 얘기가 좀 다르군요. 네, 그러니까 김평우 변호사가 8인 체제는 위헌이다 이러면서 이제 근거로 든 결정문인데 이 결정문 안에는 정반대로 8인 체제라고 해도 헌법재판은 끊임없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 결정문의 주요 메시지인 거고요. 광고에는 이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원칙적으로는 A가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안을 했을 때는 B도 중요하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A만 갖고 와서 좀 부풀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평우 변호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내용만 좀 떠왔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리고 광고 내용 중에 또 하나가 헌재가 8인 체제로 주요 판결을 내린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것도 사실과 다르고요. 헌재가 2012년 8월에 8인 체제였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이 기억나실 텐데 중요한 결정이었죠. 그게 이때 이 8인 체제에서 났던 결정이고요. 이게 대한민국 사회를 바꾼 10대 위헌 결정 가운데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자, 최근에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걸 놓고도 탄핵 반대 단체 얘기가 이건 피의사실 공표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이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뭐 판단은 나중에 법원에서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법률 전문가 이분들을 포함해서 5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범죄 혐의, 그러니까 피의사실을 기소, 그러니까 법원 재판에 넘기기 전에 공표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특별검사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3월 6일이고요. 그러니까 기소한 지 일주일 정도 뒤에 발표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취지고요. 또 한 가지는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대국민 보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고요. 이거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발표다. 또 발표 내용도 기존에 언론 보도됐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게 이제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었고요. 뭐 김진태 의원이나 뭐 앞서 말씀드린 김평우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니까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에 입각한 주장이라기보다는 뭐 의도적인 선동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한 대학 캠퍼스에 사물함에서 5만 원권 지폐와 미 달러화를 포함해서 2억 원에 이르는 뭉칫돈이 발견됐습니다. 범죄와 연관된 돈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정남 피살 후에 행적이 묘연했던 아들 김한솔이 유튜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건 발생 23일 만입니다.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살해됐다고 못 박았습니다. 보도에 김하영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올라온 40초짜리 짧은 영상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My name i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과거 인터뷰 영상과 달리 안경을 쓰진 않았습니다.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북한 외교관용 여권을 꺼내 보이며 신분을 밝힌 뒤 아버지 김정남은 살해된 것이라고 못 박습니다.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며칠 전 아버지가 살해됐다고 한 걸로 봐서 실제 이 영상이 촬영된 시점은 지난달 중순쯤으로 보입니다. 김한솔은 역시 행방이 묘연했던 김정남의 둘째 부인,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과도 함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곧 상황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며 마지막에 미소를 짓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영상을 공개한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는 김정남 암살 후 김한솔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한솔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천리마 민방위가 감사를 표시한 정부들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중국, 미국,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곳입니다. 중국은 김한솔을 보호해 왔고 미국은 전반적인 도움을 준 걸로 이해가 되는데 이 네덜란드와 익명의 나라 정부, 이 두 곳이 눈에 띕니다. 지금 김한솔이 네덜란드에 있거나 또는 네덜란드를 거쳐서 간 다른 나라의 정부를 지칭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안정식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천리마 민방위라는 단체가 특별히 감사를 표시한 네덜란드 정부에 물어봤습니다. At the moment, we don't have anyone that can talk to you about this. At the communications department. 네덜란드 정부가 김한솔 가족의 피신에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공식 언급은 삼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한솔 가족이 네덜란드 주선으로 다른 나라로 갔다면 익명의 정부가 현재 피신해 있는 나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김한솔 가족이 네덜란드에 있다면 주한 네덜란드 대사가 언급된 것으로 볼 때 도움을 준 익명의 정부가 한국 정부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올해 22살인 김한솔은 보스니아와 프랑스에서 학교를 다니며 열린 사고를 갖고 있고 삼촌인 김정은을 독재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he became a dictator. Because first of all, it was between him and my grandfather, and I haven't met both of them. 김일성 일가의 장자로 김정남 다음으로 북한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신변 노출을 극도로 조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식 기자, 지금 네. 궁금한 게 김한솔은 사실 지금 신변이 노출되면 위험하잖아요. 예. 아버지가 피살을 당했는데. 예. 근데 왜 이 시점에 이런 동영상을 공개를 했을까요? 예, 사실 이제 그동안 말레이시아 정부가 이 가족들이 와서 DNA 확인을 해야 김정남 시신을 넘겨주겠다라고 했는데 김한솔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공개된 내용으로 보면은 그동안에는 이제 피신의 주력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동영상을 찍으면서 앞으로는 좀 활동을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걸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특히 이 김한솔 의원을 아버지가 얼마 전 피살당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건 뭐냐면 김정남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걸 이제 공개적으로 밝힌 거거든요. 아. 이런 걸로 보면 이제는 신변 안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아버지 시신 인수에 나서겠다 뭐 이런 의도가 아닐까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피신을 도와줬다는 천리마 민방위. 예. 이거는 뭐 저도 모르고 북한 전문 기자인 안정식 기자도 듣도 보지도 못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탈북자 단체라든가 북한에서 이 정보 수집을 하는 단체들에 이리저리 전화를 해봤는데 네. 정말 처음 들어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리 해외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더라도 그래도 이름은 떠돌아다닐 텐데 그러게 정말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단체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로 베일에 쌓인 단체긴 한데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 보면 자기들이 고위층 탈북에 힘써왔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게 천리마와 민방이란 이름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렇기도 한데요. 분석을 해봐야겠죠. 예. 자, 그런데 이 단체가 천리마 민방이라는 데가 비트코인 예. 가상화폐죠. 이걸로 무슨 후원을 받고 그런다면서요? 예, 이 단체 홈페이지 가보면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비트코인이 뭐냐면 이제 가상화폐잖아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쓰는 가상화폐라서 이 일반적인 은행 계좌 이체보다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식인 것이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단체가 지금 그 공개한 이메일을 보면 프로톤 메일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 네. 이 프로톤 메일도 굉장히 보안성이 강화된 메일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로 보면 이 단체는 어쨌든 보안을 굉장히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 네. 이런 건 분명한데 어쨌든 이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체가 이렇게 갑자기 나온 걸로 보면 이 상시적인 조직이라기보다는 김한솔을 피신시키는 데 도움을 준 조직이 이 대외 활동을 위해서 좀 임시로 만든 단체 아니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하여튼 김한솔이 어디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단체가 뭔지도 궁금하고 좀 취재해봐야 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경찰 조사를 받은 30대 여성이 풀려나자마자 편의점으로 돌아가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이 여성을 또 풀어줬고 오히려 피해자인 편의점 주인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5일 밤 경기도 성남의 한 편의점입니다. 한 여성이 편의점에 들어오더니 계산대에 있던 사장을 다짜고짜 흉기로 찌릅니다. 여러 차례 사장을 찌른 여성은 제압당하는 도중에도 팔을 물어뜯는 등 공격을 멈추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냥 팔을 그냥 이렇게 세 번을 연속으로 찌르더라고요. 저는 바로바로 연속으로 찌르니까 제가 어떻게 하지도 못했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진짜 무조건 칼만 빼서. 이 여성은 35살 A씨. A씨는 이보다 1시간 전 이 편의점에서 피임 도구와 세안제를 훔치려다 사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그런데 근처 지구대에서 간단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지 1시간 만에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와 보복한 겁니다.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이번에도 이 여성을 조사한 뒤 풀어줬습니다. 뺏으면서도 또 와서 저를 죽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여자가 풀려난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건가? 저는 지금 그게 불안해가지고. 속박에 있는 상태고요. 예. 경찰은 도주와 재범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들이 좋아한다는 것도 있고 사람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를 여러 가지 정황을 다시 다 살펴봤어요. 편의점 사장과 종업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착각해서 아르바이트생들이 또 해를 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구속도 안 됐다고 하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그만두려고 하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은 A씨에 대한 불구속 수사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가짜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남성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거액을 입금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심지어 1억 원을 뜯긴 남성도 있습니다. 김권진 기자입니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이른바 조건 만남 사이트입니다.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사이트 운영자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사진들을 짜집기에 만든 가짜 사이트입니다. 성매매 여성 없이 사기 조직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만든 겁니다.
이들은 성매매 여성을 가장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남성들을 가짜 사이트로 유도했습니다. 이들은 1인당 성매매 비용으로 15만 원에서 50만 원을 먼저 받고선 성매매는 알선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는 남성들에겐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며 한꺼번에 환급해 줄 테니 돈을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남성들은 성매매 여성 역할의 조직원이 나서 추가 입금을 종용했습니다. 400만 원, 100만 원 또 유고하는 거야. 또 돌려갈 수 있냐고. 네, 착착하고 장난스럽죠. 너 죽고 싶고. 경찰은 남성 113명의 피해 금액 13억 원을 포함해 총 36억 원을 조직 계좌에서 발견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약 2달 동안 58회에 걸쳐 1억 원가량을 송금한 남성도 있었습니다. 돈을 현금 출금할 필요가 없이 비트코인으로 전부 환전을 해서 중국으로 송금할 수 있도록. 경찰은 일당 17명을 붙잡아 10명을 구속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한 대학 캠퍼스의 오래된 사물함에서 2억 원이 넘는 현금이 발견됐습니다. 5만 원권, 또 100달러짜리 지폐가 두둑히 들어있었는데 범죄와 연관됐을 가능성을 두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성균관대학교 수원 캠퍼스 생명과학부 건물 1층에 있는 학생 사물함입니다. 어제 저녁 8시쯤 160개의 사물함 가운데 한 곳에서 대형 서류 봉투 4개가 발견됐습니다. 이 봉투들 안에는 5만 원권으로 9천만 원, 100달러짜리 지폐로 10만 달러 등 2억 원 넘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새학기를 맞아 사물함을 정리하던 학생회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물함의 주인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생회가 사물함의 문을 강제로 열었고 그 안에서 돈이 발견됐습니다. 해당 사물함을 마지막으로 사용한 학생은 이미 3년 전에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죄와 관련된 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우선 지난해 이곳의 사물함을 사용한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사물함을 사용하다가 주변에서 어떤 외국인이나 다른 학생 중에서 의심될 만한 학생이 있었냐고 그런 점에 대해서 여쭤봤어요. 하지만 사물함을 직접 비추는 CCTV가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금이 보관된 장소의 어떤 특성 등으로 보아서 일종의 범죄 수익금이 은닉된 형태이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죄에 관련된 돈이면 국고로, 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에게 돌아갑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차에 긁힌 자국이나 흠집 몇 개씩은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작아도 수리비는 만만치가 않아서 보험 처리를 해도 비용의 20%, 최저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는 자기 돈이 듭니다. 그런데 요즘 차 흠집을 공짜로 수리해 줄 수 있다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에 혹했다간 같이 처벌받거나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모 씨는 지난해 정비업자로부터 차 흠집을 무료로 수리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50만 원 이렇게 나오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부담하고 해드리기 때문에 따로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은 없죠. 문자 부분도 그렇고 약간 앞쪽도 조금 긁힌 게 있었거든요. 제 집 앞에 주차가 돼 있었는데 차주 번호가 이제 거기 앞에 있으니까 그 번호를 보고 연락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상 차량이 확보되면 정비업자는 곧 수리비 부풀리기에 들어갑니다. 벽돌로 차 외부를 때리고 강목이나 빗자루를 이용해 흠집을 더 크게 내기도 합니다. 근데 벽돌로 하게 되면 일단 파손 부위가 좀 넓고 전체 도색을 해야 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빗자루를 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파손 부위를 늘려 보험회사로부터 수리비를 더 받아내는 사기 수법입니다. 문제는 공짜라는 말에 혹해 수리를 맡긴 차 주인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동안 금융감독원이 이런 보험 사기를 1,860건 적발했는데 연루된 차 주인만 881명이었습니다. 네, 손승욱 기자. 무료로 차를 수리해준다고 하면 일단은 솔깃할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비용 절감이 되기는 하는지도 의문이네요. 예, 물론 당장 내 지갑에서 돈이 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비업체가 보험회사의 수리비를 많이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네. 자동차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수리비 15만 원 아끼려고 공짜 수리를 맡겼고 업체가 수리비 150만 원을 청구했다면 보험료가 22만 원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17만 원 손해인 거죠. 결국 수리업체만 배불리고 차 주인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네요. 손해도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런 데 연루되면 차주인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보험 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사례에서 차주인은 어느 정도나 벌금을 물었나요? 보험 사기 벌금이 최고 5천만 원인데 보통 차주인에게 물론 이제 사안마다 다르긴 네. 합니다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험 사기로 적발이 되면 보험료도 아주 많이 오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분이 만일에 적발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보험료 인상분이 61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만 원을 아끼자고 시작을 한 건데 손해가 200만 원을 넘게 되는 겁니다. 공짜로 차 고치려다가 전과자 되고 막대한 금전적 손해까지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겠습니다. 네, 뭐든 공짜라는 거 한 번씩은 의심해 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요즘 슈퍼푸드로 불리며 인기 있는 아마시드에서 중금속 카드뮴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과다 섭취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식이섬유와 단백질, 오메가3 지방산 같은 영양소들이 풍부한 아마시드. 다이어트나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입니다. 슈퍼푸드로 불리며 지난 3년 새 수입량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콩이랑 뭐 파치랑 이것도 넣고.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되는 곡물 8종, 42개 제품을 추려 검사해보니 아마시드 6개 전 제품에서 킬로그램당 0.246에서 0.56mg의 카드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카드뮴은 몸에 축적되면 폐 손상이나 골 연화증을 일으킬 수 있는 중금속입니다. 참깨는 허용치가 0.2mg으로 정해져 있지만 아마시드는 기준 자체가 아직 없습니다. 아마시드엔 청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시안 배당체도 들어가 있어 과다 복용을 주의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정한 하루 아마시드 섭취 한도는 16g으로 이 밥숟가락으로 2큰술 정도입니다. 한 번에 섭취하는 한도는 반술 정도인 4g입니다. 그러나 섭취량 한도를 잘못 표기해 놓은 제품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아마시드에 대한 중금속 기준을 마련하고 하루 섭취 허용량 표시를 의무화할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며 벌써 2번째 공주시를 찾아 모두 6천만 원을 기부한 익명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덕분에 연탄 사서 겨울 따뜻하게 보냈다는 이웃의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팔순의 한 노인이 충남 공주시장실에 편지 봉투를 놓고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사라졌습니다. 시장에게 꼭 전해달라는 봉투 안에는 3천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직접 쓴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쪽지에는 약소한 금액이지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불쌍한 시민에게 나누어 달라는 당부의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절대 말씀을 하지 마시고 꼭 시장님에게만 전달을 해달라. 차 한 잔 제가 드릴 테니까 드시겠냐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손살에 치시면서 가셨어요. 노인은 지난해 12월에도 시장실을 찾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에게 써달라며 3천만 원을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공주시는 노인 뜻대로 저소득층 시민 100명에게 각각 30만 원씩을 전했습니다. 연탄을 사서 겨울에 아주 따뜻하게 되게 유용하게 썼어요. 될 수 있다면 정말로 진짜 인사 제대로 한번 하고 싶죠. 공주시는 이번에도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이웃 100명을 정해 3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공주시는 남몰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어르신의 소중한 뜻을 받들어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비밀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사드 장비의 국내 반입이 시작되면서 이르면 다음 달에 실전 배출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는 뭐고 변수는 없는지 김흥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한미는 지난 2일 부지 공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부지의 상태를 확인하고 위치와 면적 등을 결정하는 작업입니다. 미 측에게 그 부지를 공유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관련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의 과정이 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환경영향평가는 국방부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사전 평가 작업을 해왔습니다. 성주 골프장 148만 제곱미터 가운데 33만 제곱미터 이하 면적만
사드 부지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 규모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고 공청회 같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환경평가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하는 기간도 30일 이내로 규정돼 있어 기간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자는 기술적으로는 4월 배치가 안 될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정무적 판단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주민과 야권의 반발입니다. 주민과 원불교 대책위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주민공청회와 전자파 피해에 대한 철저한 평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사드 부지 제공이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인 만큼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 행정부가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의 주장을 안보 문제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 기업에 벌금 폭탄을 부과했습니다. 전방위 압박입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드 배치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 문제다. 백악관이 중국에 반발해도 사드 배치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obviously understand the concerns of China, but this is a national security issue for them. 국무부 역시 사드는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대응이지 중국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할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해 이미 최고 수준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조치가 군사적인 대응을 의미하는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북한과 불법 거래한 중국의 대표적 통신기업 GTE에 벌금 폭탄을 안겼습니다. 11억 9천만 달러, 우리 돈 1조 3천억 원으로 미국이 제재 위반과 관련해 외국 기업에 부과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G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위반해 휴대전화 등을 불법으로 북한에 팔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겨냥한 트럼프 정부의 경고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에 계속 미온적일 경우 중국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나설 수 있음을 예고한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여전히 강경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사드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응 전략에 변화를 모색하는 미묘한 신호도 읽혔습니다. 베이징 임상범 특파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양회 기자회견 자리에서 수교 25년을 맞는 한중 관계가 서로 이익이 되는 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원한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중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은 사드 문제고 한국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不仅有违邻之道，而且很可能使韩国陷入更加不安全的境地。 한반도 위기와 관련해선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한미 양측도 군사훈련을 멈춰야 한다며 양비론을 펼쳤습니다.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미국을 직접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经过这一段的双方的密集的沟通和共同的努力，中美关系正在朝着积极的方向平稳过渡和发展。 오는 18일로 예정된 틸러슨 미 국무장관의 방중과 다음 달로 추진 중인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사드 문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중국의 이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사드를 둘러싼 한중 갈등의 강도와 해결 방안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국민의당 경선규칙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손학규 전 대표가 불참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와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입니다. 정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당 경선규칙의 최대 쟁점은 여론조사 도입 여부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손학규 전 대표는 표심 왜곡 가능성을 들며 절대 불가입니다. 누구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제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선거에서는 공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든 전화를 이용한 조사 형식의 경선 방식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손 전 대표는 경선 불참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입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대표와의 연대설이 주목받았습니다. 손 전 대표로선 국민의당 경선에 나서느니 김 전 대표, 바른정당과 함께 비문재인 연대를 구성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비문연대 세력이 커질 경우 국민의당 내에서도 통합 후보 선출 주장이 나오며 손 전 대표에게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안 전 대표 측은 지금의 연대로는 지난 총선처럼 안철수 흔들기라며 손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대표를 구체제에 빗대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의당은 경선 흥행과 제3지대 주도권 획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범여권에선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보수 진영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부 김정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 안보 이슈를 전면에 내걸었죠. 그렇습니다. 긴급 의총에 이어서 피켓팅 시위까지 오늘 하루 한국당 의원들 아주 바빴습니다. 사드 배치 환영 입장과 함께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를 비판을 했는데요. 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대선 주자 자격이 없다면서 문재인 전 대표를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안보 이슈로 지지층 결집을 노리면서 탄핵 선고 이후에 대선판을 흔들어보자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친박계도 탄핵 반대 여론전에 승부를 거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의원 60명이 서명한 탄핵 반대 탄원서를 헌재에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7번째 탄핵 관련 세미나에서 탄핵 각하를 거듭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바른정당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이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바른정당 의원들이 오늘 시민들 출근할 때 나눠준 전단입니다. 네.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이에 승복하면서 국민 통합으로 나가자는 내용으로 거리 캠페인을 벌인 겁니다. 네. 대신 한국당에 대한 공세는 더욱 수위가 높아졌는데요. 탄핵 반대 탄원서에 서명을 한 친박계 의원들은 정치권을 떠나라, 그리고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바른정당에 합류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힘을 모아서 내부 외환을 극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그리고 헌재 결정이 나오면 찬반 양쪽이 다 수용하자고 밝혔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을 자제했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잘 들었습니다. 네. 어젯밤 프로배구에서 대한항공이 6년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한국이 그리워 국내의 무대로 다시 돌아온 특급 용병 가스파리니 선수가 1등 공신이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삼성화재의 넉점 차까지 뒤졌던 마지막 세트에서 가스파리니가 폭발적인 서브로 역전극을 이끕니다. 원맨쇼를 펼친 끝에 대한항공의 우승이 확정되자 가스파리니는 동료를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Everybody contributed to this final victory. Not just today. We played 35 matches, so I think we deserve this. 가스파리니는 4년 전에 현대캐피탈 소속으로 한 시즌을 뛰었는데 탁월한 기량은 물론 우리 문화에도 빠르게 적응해 한국형 용병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후 유럽에서 활동하다 올 시즌 1순위로 국내 코트로 복귀했고 4년 전보다 더 빼어난 실력으로 대한항공의 비상을 이끌었습니다. 서브 1위다운 강력한 서브와 기복 없는 활약으로 특급 용병의 위력을 마음껏 펼쳤습니다. 팀에서 제일 열심히 하고 팀 연습할 때 분위기도 제일 먼저 살리려고 그러고 우리 선수들도 많이 가스파리니 선수한테 올해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내와 두 딸의 응원도 두 번째 한국 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ood rest, and after we start to prepare the finals, we can prepare good and be ready for that 3 to 5 matches. 대한항공은 오는 25일부터 시작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가스파리니를 앞세워 사상 첫 통합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SBS 하성룡입니다. 부상 복귀 후 2경기 만에 LPGA 투어 우승을 차지한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 올해는 꼭 국내 대회에서도 우승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박인비의 팬 사인회에서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는데요. 이 자리에서 박인비 선수는 2020년 도쿄올림픽 재도전 선언과 함께 KLPGA 투어 첫 우승 목표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내 팬들 앞에서 우승을 꼭 하고 싶고 올해도 한 2개에서 3개 정도는 참가를 할 것 같고요. 그 안에 꼭 우승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오늘 곳곳으로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서울은 퇴근길 무렵 눈이 조금 날리기도 했고요. 앞으로 밤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조금 더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코스մ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입니다. 출근길에는 여전히 춥겠는데요. 하지만 낮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고요.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경기 북부와 영서지방은 빗방울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한낮 기온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과 영남지방으로는 건조주의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로는 아침 공기가 점차 부드러워지겠고요. 당분간은 전형적인 초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이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1908년 오늘 미국 근로자들이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 동료들을 기리면서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게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기념할 자격이 있는지요? 남성 임금 평균의 60%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근로조건 따지기 전에 일자리 지킬 걱정, 아이 돌볼 걱정, 상사 눈치 볼 걱정, 심지어 직장 성폭력 걱정까지 해야 하는 우리 여성 근로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